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이건 뭐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일요일 날이요. 우리 방송 없는 날, 일요일 같은데 휴일 날 인사가 발표되면은 그 실제로 방송 없는 날 발표되면은 우리가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또 나오거든 인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들이 좀 빨아준다거나 마치게 세워준다거나 하는 게 좀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분들을 특히 윤석열님 지금 대략 한 30명 정도 인사가 나왔어요. 굵직한 것만. 여기서 일단 총평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총평.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했듯이 그 호남 홀대론을 완벽하게 없애고 지역 안배 탕평 인사다. 통계를 보면은요. 서울 경기 지방이 30명 중에 서울 경기 11명, 충청 5명, 영남 4명, 호남 8명, 제주 1명, 강원도 1명이에요. 이렇게 지역 안배가 됐고요. 지역 안배가 된 건 아니네. 안배가 됐죠. 아니, 호남이 8명이라면서요. 그동안 불이익 받은 거는 조금 덮어줘야죠. 그렇게 하면 그렇지. 그런 거 있으니까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적은 숫자는 인원이 적어요. 원래 또 그 동네가. 그러니 인재가 나올 확률도 적은 거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이 리스트 중에 일단 저는 조금 살짝 불만이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가 너무 많아. 14명이에요. 14명.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료사회에는 서울대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건 한번 느껴보고요. 근데 적재적소에 대한 인사라고 하니까 그 부분 자체는 딱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대 알레르기는 신비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서울대 나왔다고 다 나쁜 놈은 아니야. 그렇지. 신비님이 왜 그 알레르기 있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네. 나는 서울대에 갈 만한 실력이 있었어. 근데 가난해서 못 갔어. 아니 가난한 거하고 서울대하고 무슨 상관이야? 정확히 찍었는데 존나 가고 싶어서 돈이 없었어. 그렇지. 그건 빼고 이제 이건 빼고요. 그런데 이 서울대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번에는 잘 선택했죠. 굉장히 선택을 잘한 거죠.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에는 임명된 사람이 있고 후보자가 있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헌재소장,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이분들은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자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 이제 재청해가지고 장관들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아마 유일로 현 경제부총리가 재청했을걸요.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그냥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서열, 그러니까 국가 의전 서열로만 보면은 이제 지금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분은 일단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인데요. 이분이 출신 대가 국제대 법학과 나오신 분이고요. 상고 출신이에요. 상고 출신인데 대학을 가셔가지고 흑수저 인사라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발표를 할 때 흑수저 인사인 점을 높게 봤다.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정부 때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 되게 좋아 보였고요. 그다음에 더 관심 있는 분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분은 어저께 제 지인들한테 톡 같은 걸 되게 여러 개 받았는데 포스 쩐다 이런 표현을 무지하게 쓰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의 여성 외교부 장관도 처음이거니와 포스 쩐다 이런 얘기 그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고 다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인사가 많다라고 하는데 장관 후보자들은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차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라는 게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인수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는 거 있잖아요. 꼬투리 한 명 잡으면 언론에서 묻혀버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말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독특해 보인다고 하는 인사가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이 30명 중에. 이 사람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다. 우리가 뭐 굳이 짚을 것도 없는데 윤석열님 중앙지검장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하셨는데 취임식도 안 하시고 바로 업무로 들어가는 그리고 첫 출근을 그 중앙지검에 출근을 하는데 현관에 나와서 차장들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해요. 60-70도 정도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차장들 셋이 나와서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은 동기, 2명은 선배, 기수 선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악수하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왼손으로는 그 상대방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쳐주는 포스 쩔더라고요. 아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연세는 좀 되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고시를 늦게 합격해가지고 맞아요. 기수가 좀 낮은 거예요. 그렇죠. 57세면은 연령으로만 따지면 검찰총장에도 충분한 나이입니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선배 기수들 다 나가야 되겠죠. 썩은 놈들. 아니 그건 저는 약간 좀 반대거든요. 뭐냐면은 그렇게 일하면 어때? 그 신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직급 직책 이런 걸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 선배가 밑에 있으면 어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강경화, 김동연 이 정도 부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계급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고시를 통해서 각종 고시나 사법시험을 통해서 지배계층들이 형성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이제는 탈고니 시대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탈고니 시대. 그다음에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선 사회는요. 이제 학벌과 지식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열정과 정의로움 그리고 공공성에 기인하는 거냐? 이 문제에 사는 건데 정말 저는 비외모고시 출신이 이렇게 그 당당하게 실력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포스가 전문 지식인의 포스, 그다음에 정치적 또는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정말 유엔에 걸맞는 인물의 포스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높게 평가한 거는 나는 인기맨도 아니야. 오로지 유엔에서 근무하는 그 유엔의 사람으로서 유엔이 지향하는 정치를 인류에 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문성 같은 포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외시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그 외모고시 출신들은요. 일반 고시 출신들하고 달라요. 애들이 국가 위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건방지고요. 굉장히 그거를 좋게 말하면 프라이드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지내왔고 그다음에 그들만의 왕국이었어요. 해외에서도. 뭐 자국민을 보호도 못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재밌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프라이드가 아니고 저 프라이드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연 같은 경우 상고 출신, 근데 고등학교 출신인 거죠. 제가 왜 높게 평가를 하냐면 이제는 대한민국 정도 의식 수준이면요 어느 놈한테 맡기나도 다 해요. 그렇지.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서울대 안 나오고요. 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 현장에서 전문성 있게 일했다면 국가 운영할 수 있다. 일부분을.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어쨌든 김동연과 강경화 뭐 이 정도. 그다음에 피우진 씨도 마찬가지죠. 피우진 씨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훈처 같은 경우 얼마나 욕하고 씹었죠. 관권 부정선거에 18대 대선에서 관권 부정선거에 최정점에 있었던 게 보훈처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보훈처를 어쨌든 여군 출신 그리고 양심을 선언했던 그다음에 정의롭게 발언했던 분을 앉히셔서 굉장히 빛난 자리죠. 그리고 이분도 어쨌든 지금 보훈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보훈처가 잘. 그런데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보훈을 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보훈처가 마치 이들의 권력기관처럼 작동했거든요. 임을 위한 행정을 불러라 말라 이 개수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가 아닌 정말 이제 보훈할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하겠다. 자,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아무튼 상징성은 되게 있어 보여요. 그 리스트를 쭉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인서울 정도의 꼴이 있고요. 실제로 집단 내에서는 리드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제부총리의 상고 출신인데다가 일반 지방대에 나오신 분이 지금 올라가신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징적인 부분 이런 분들도 능력이 있으면 똑같은 자리에 기용하겠다 이렇게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자, 김동연 이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그 후일담을 한번 보니까 정말 일벌레라는 말이 맞을 정도 아드님이요 백혈병인가로 돌아가셨대요. 20대 때 28인가의 아드님이 사망하셨어요. 장례를 치른 당일날 바로 출근을 하는. 장례를 치르면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그거는 보장해 주잖아요. 직계 좀비석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면 법정 휴가가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장례 치른 당일날 출근을 하셨을 정도의 그런 어떤 책임감 있는 분이고요. 그때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날 뭐 중요한 발표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해왔던 사업인데 브리핑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떤 그 대단한 사명 받고 있는 분 같고
이분이 본인의 아드님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는 몇 년 동안 내 아들이 앓다가 사망을 했는데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부지불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자식들을 잃은 세월호 부모들은 어떻겠느냐. 그 마음을 내가 이루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픔일 거다라는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어목했던 박근혜 시절에. 그래요? 예,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하신 박수. 분이고요. 나 진짜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사실은 정치 또는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느냐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보거든요. 와, 이런 분이면 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동연 님이 그 원래 이제 경제부총리에 내정이 됐지만 아주대 총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미친 총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총장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아주대를 나온 사람이 자기가 그 수리 형식으로 쓴 거예요. 거기서 발췌를 했는데 아주대에서 총장 긴급 SOS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긴급하게 어려움이 처해지면 이거를 총장한테 직접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그러면 총장이 이거를 이 김동연 총장이 사비로 이 학생들을 도와줬대요.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애프터 유라는 이제 전설적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뭐 언어 능력, 학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어려운 학생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해외 연수 보내주는. 야, 이건 뭐 미담도 이런 미담이 있나? 이것도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냐? 총장이 대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부금을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학교에 그런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이 연수를 갈 수 있게 이 사람이 쓴 글이 실제로 자기가 다녀왔다고 이렇게 썼어요. 대단하신 분이네. 예. 우리가 모르는 면이 많이 있네요. 지금. 이게 파팜이에요. 파팜이. 파도 미담이. 파팜이.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단하네요. 강요나 이런 중요 직책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 뒷이야기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권, 이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도 보면은 괜찮은 인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야, 이거는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이 경제부총리를 한다면 경제 정책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 아까 우리 권 PD가 정말 실력으로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진짜 그래요. 보면은 2002년부터 대통령 행정관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관료를 지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력만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실력으로. 능력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소름 끼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료이면서도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분 후장 하나 주고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새날 훈장 한번 줍시다.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요. 빠른 시간 내에 재개방, 최대한 지원 등 이거를 대통령한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김동연이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총장으로 내려가셨구나. 네. 그렇구나. 승진을 못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저 이명박근혜 두 정권에서 얼마만큼 그 중요한 인재들을 이렇게 제대로 써먹지 못했는지. 이거는 국가적으로 수십 년의 기간을 들여서 키워낸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했다. 써먹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써먹은 거죠. 맑고 착한 세제 쑥. 옷에 남은 화학 합성 세제가 피부를 통과해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왜 내가 트러블 많은 민감한 피부일까?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소중한 내 아기 옷과 이불에 남은 유해 성분 때문에 걱정하신 적이 있나요? 식물성 세제가 피부 자극은 적지만 때가 잘 안 빠져 불편하신가요? 브라운 운동 방식으로 최강의 세척력, 식물 발효 추출물로 순한 부드러움, 유해물질 넣지 않은 자연주의 강력한 세척 방식, 브라운 운동을 알아보세요. 자연엔 맑고 내 몸엔 착한 고농축 맑고 착한 세제 쑥. 포털에서 맑고 착한 세제 쑥을 검색하세요. 식사하고 나면 배가 빵빵해질 때, 화장실 갔다 와도 또 가고 싶어질 때,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 주르륵 할 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오만디환을 검색해보세요. 오만디환은 대장 관련 식품으로서 판매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별도로 광고는 하지 않았는데도 드셔보신 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만디환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드셔보신 분들이 직접 올린 사용자 후기가 500개가 넘습니다. 다른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천연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무화학 첨가물로 만든 오만디 환입니다. 오만디 환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오만원 할 때 오만, A, B, C, D 할 때 D 합쳐서 오만디 환입니다. 오만디.co.kr 070-4686-4287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인데 1666-5404 오 싸고 영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오 대단한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한번 볼까요? 이분도 아마 뭔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여성이자 비외무부 출신 그리고 최초의 비서울대 출신 외무부 장관이 그래요? 되셨네요. 네. 지금까지 서울대 출신들만 외교부 장관했다는 거예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이런 많은 수식어를 장관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98년에는 외교부 장관 특별 보좌관으로 채용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IMF 외환위기 당시에 통역을 하면서 동시통역. 네, 김대중 대통령의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KBS 영어 PD였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에 잠시 영업 방송 아나운서 겸 PD를 2년간 했고요. 그 후에 남편하고 유학을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면서 그때 장녀를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꼴을 날 수 있다. 이게 종편들이 보도를 하던데 검찰도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니까 반발했던 거 있죠. 강금실 그분은 판사 출신이고 그런데 지금 비외무고시 출신이 외교부 장관의 최초로 그것도 여성분이 임명됐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반발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는데 근데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타기 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일단은 위장 전입 문제 있죠. 네. 따님 위장 전입 문제는 먼저 자기가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하는 쪽에다가 그리고 청와대도 그걸 받아들였고요. 5대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군미필 미필이 아니고 면탈. 예, 면탈. 뭐 세금 뭐라든지 탄로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5개 정도의 결격 사유는 장관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러이러한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해서 외교부 장관에 지금 내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왜 위장 전입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썼을 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분은 딸의 경우에 외국 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이거는 딸 국적 자체가 미국이고 한국에서 사실은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화 여고를 넣기 위해서 했다는 거는 오히려 애국심을 봐줄 만한 사항이 아닌가. 아, 역으로? 네. 본인이 칭찬받을 만한 이화여고 일이죠. 나왔으니까 딸도 네. 이화여고 보내려고 했구나. 굳이 한국 학교 안 보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그 트윗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게 기억이 나네요. 그 국내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친척 집에 잠시 있었던 것을 위장 전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시 한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멘트를 날렸었고요. 사실 장관 청문회에서 이 위장 전입 문제를 갖고 청문회를 시작하면은요 국회의원들 다 털립니다. 그러네. 못 털읍니다. 이거 갖고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 그리고 위장 전입은 사실은 뭐 이건 사실 쉴드 치면 안 돼 있는 거 맞죠. 잘못인데 그 내용의 디테일로 지금 아까 마차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큰 결격은 아닐 것 같고. 네. 아니 그러니까 유장 전입이 문제이긴 해요. 저도 유장 전입 했거든요. 예, 그 하려고 그 바로 공직에 나오지 마세요. 아니 학교 있잖아요. 학교 그 매닥분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솔직히 친구네 집에. 근데 그게 범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장관을 맡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 네, 거기다 더더욱이 지금 우리 강 장관 후보는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뭐 특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모교에 딸을 보내고 싶은 욕구에 했다면 더더욱이 그거는 뭐 칭찬받아야 될 문제인 거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외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람 외모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애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보세요. 애무 말고 손님들 올 때마다 네.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하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거는 외모가 아니에요. 네. 저희 우리 외모를...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어요. 애무부 장관은 빠지시고. 애무부 장관. 그런데 저는 그 이분의 얼굴을 보면 인권에 찌들려 있다. 인권 때문에 굉장히 고뇌한 흔적이 얼굴에 배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어찌나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건가. 외모에. 고개 숙이고 머리가 흰머리 염색도 안 하죠. 염색도 안 한 그 흰머리가 섞여 있는 머리에 고개 숙이면서 열심히 일하고 인권에 대해서 고뇌하는 모습들을 정말 인간이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멋졌어요. 진짜. 멋졌어요. 정말 쩔고. 네, 그리고 관료주의로 쪄들어 있는 외교부가 여성으로 앉았어요. 얼마나 불쾌할까요, 남자들이. 자기는 외무고시도 합격해서 다음에 내가 장관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후보자는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으로 발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랬는데 그 하는 일이 인권에 관계된 일을 했는데 그 하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한테 졸랐어요. 달라고. 그래서 유엔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랬고 그다음에 반기문 총장 시절에 계속 그 특보 역할을 했고 그 후에 반기문 총장 후임 총장에 있을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임기가 끝나고 같이 끝내려고 했는데 후임 사무총장이 또 이거를 간청을 한 거예요. 남아달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비외무고시 출신이고 서울대 출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교가에서는 최고의 파워우먼, 파워 외교관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감을 갖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 비슷한 쪽 일하시는 분한테 한번 전화로 한번 여쭤본 적은 있어요. 만약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외교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물어봤더니 그분 뭐 생각 자체가 원래 쿨한 사람이라서 뭐 실력 있는 사람인데 뭐 지금 시대적 흐름도 이게 뭐 적폐청산이네 뭐 박근혜 탄핵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시대적 흐름도 외교부라고 하는 것이 외무고시 출신자들의 무슨 동무대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무리 없을 것이다. 검찰하고 달라가지고 구체적으로 반발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발은 못하죠.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동안의 외교부가 굉장히 폐쇄적이었었고요. 남성 중심이었고 에리트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런 사회에서 최초로 비외무고시 출신과 여성이 그 총지휘를 맡게 됐다는 굉장히 남성 중심의 에리트 주의자들은 불쾌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실력이 검증받아야 장관 자리에 올라가는 시대예요. 이제는 권위 시대. 예를 들면 반기문 같은 실력도 없으면서 으름장 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안토니오 구테호스 사무총장 인수팀장을 맡았고 정책 특보로 임명됐었어요. 장관으로 하지 않아도 유엔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향후에도 유엔에서 더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실력을 검증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대 사무총장을 거친 유일한 인물이에요. 유일한 인물이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염색 얘기가 나왔잖아요. 좀 전에. 그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 싶까. 왜 염색 안 하냐는 옛날 무슨 인터뷰인가의 질문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굳이 할 필요를 못 느꼈다. 실제로 유엔에서 막 일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금발과 은발과 흑발이 섞여 있는 그런 데서 한국적인 문화를 왜 조금 더 젊어 보이려고 염색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도 보톡스 쳐맞고. 근데 이분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상당히 진보적인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진보성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그 노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염색하고 멋내는 거를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게 그쪽 문화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멋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내가 좀 늙어 보인다거나 못생겨 보이는 부분을 더 잘생기고 이쁘게 보이게 만들겠다는 그런 그 가치관 가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어느 쪽 어떤 진영을 떠나가지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염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표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져 보였고요. 어제 그 딱 발표됐을 때 보도되는 사진들의 포스는 정말 뭔가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도착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행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유행이 돼요. 네. 그렇게 염색 안 하고 단발머리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그다음에 이분을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거가 바로 결국은 이제 문템처럼 이제 강템이 나타나게 생겼다. 강템.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템인 거죠. 이렇게 이제 흰머리 염색 안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였고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짚어볼 굉장히 중요한 분, 장하성 정책실장. 네, 장하성. 실제 장하성 정책실장 자리에 또 다른 어떤 분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나름 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었고요. 장하성 정책실장은 아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고 재밌는 건요. 2012년도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안철수 캠프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 맞아요. 예. 안철수 캠프에서 멘토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2012년도로 보면 장하성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굉장히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안철수라고 하는 후보가 굉장히 신선한 어떤 신진 세력으로서의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후로 안철수하고 멀어졌죠. 그거는 안철수 씨가 그런 인사는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뭐 안철수 캠프에 있던 인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런 분들이 인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이제 정책실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각종 파트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사실상의 타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네. 타워. 예. 근데 이분이 우리 쪽에서 회자되고 있는 진보 성향의 학자들 중에 사실 약간 거두급인데 이분이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패러다임이 다 바뀐다는 뜻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실에 내놓은 공약 중에 중요한 경제 공약이 뭐였죠? 재벌에 대한 문제, 재벌의 폐습에 대한 재벌 해체까지는 아니었지만 재벌에 관한 문제하고요. 소득 성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였어요. 경제 문제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재벌에 관계된 문제는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재벌들의 어떤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물꼬를 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뭐 알아주는 이론가고 교수예요. 그리고 거시경제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김동연은 실무진이라는 거죠. 그렇지. 예,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실무진이고요. 실무진의 거두인 거죠. 이 두 사람들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소득 성장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고요.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경제에 있어서 불평등한 이런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 출발점은 박정희의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이었다. 그때부터 불평등이 시작되었고 그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에서 이제는 소득이나 민간 주도 그러면서 분배 이런 복지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부가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오로지 다 재벌들이 권한을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심화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이 장하성 장하성 정책실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쩐지를 분명히 볼 수도 있고요. 장하성이 저는 강주 사람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자랑스러워했었는데 안철수 게임에 넘어가서 네, 고생 좀 했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장하성의 키워드는 그동안에 신비의 신금을 울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로운 분배, 왜 분노해야 하는가. 신비가 지난 9년 동안 분노했던 건 다 아시잖아요, 청자분들이. 짱돌이 그게 이제 함축된 건데 이분은 그러니까 어쨌든 총론을 얘기하면 김동연, 장하성, 김상조 이 3박자가 아마 어떤 세상을 만들지 저는 흥분되고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기본 철학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애청자분들과 우리 패널들 그동안에 우리 새날 개거품을 물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장하성 글이에요. 객관적 진실을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지표가 이를 반증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새빨간 거짓말과 경제 성장률,
조중동과 경제지가 조작한 낙수 효과와 노동 유연성, IMF가 창조한 한국형 비정규직, 불평등의 원인을 모르는 수능적 한국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희망 고문 많이 들어보셨죠? 희망 고문의 몽환적 현실에 창조한다.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분들이 만들어낼 세상은 어떤 거죠? 바로 이게 문재인이 경제를 품위 있게 대기업들을 혁명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키워드 말했죠. 정의로운 분배. 이게 정의로운 분배예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희망적인 미래가 이 세 분들한테 전 달려있고 곧 실현할 거다. 이분들이 살아온 과거를 보면 실현할 거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니까 장하성 교수가 본인이 그 장하성 정책실장이 쓴 그 저서가 있어요. 한국 자본주의라는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락만 따오면 재벌 권력을 규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면서 모든 부작용의 원인은 다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려버린다.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우리에겐 요원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서 장하성 정책실장의 몫이 재벌개혁 더하기 소득성장 그다음에 그 추후에는 분배까지 가겠죠. 그런 거에서 가장 큰 그림을 갖고 움직이는 주요 경제 핵심 인사가 된다. 그렇죠. 자본주의에서는요. 생산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를 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정의로운 분배를 그동안에 어떻게 망가뜨렸냐면 대기업들 보십시오. 우리 삼성에 들어와. 우리 가족이야. 너 존나게 열심히 하면 너는 1억짜리 연봉 될 수 있어. 그런데 1억짜리 연봉이 몇 프로 나오죠? 0.1%도 안 나옵니다. 그거를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애청자도 우리 국민들도 이런 희망 고문 속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사회 현상으로 확대하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너만 잘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그게 가능해요? 15만 명이 서울대 필수 진학자들이 있죠. 농어촌 특혜 이런 거 빼면 약 4천 명 정도밖에 안 뽑거든요. 65만 명이 너만 잘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미친 듯이 3년 동안 영어 외우고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하거든요. 못 가. 이 희망고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용을 떠나가지고 혁명적인 게 뭐 굉장히 일본 장하성 그러면은 장하성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김상조 교수도 그렇고요. 장하성 교수 그러면 이제 형제로 장하준 굉장히 머리 좋으신 형제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정권 이런 진보 정권이 생길 때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론들 때문인데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 얘기할 때 낙수 효과의 반대말 분수 효과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꽁꽁물이 아니고 밑으로부터 경제의 구조를 바꿔서 그게 나라를 떠받치는 그 건강한 형태. 요거를 지금까지 주장했던 분수 효과의 대표적인 인물 장하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죠. 김동연 지금 부총리 같은 경우는 사다리론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원래 그 사다리론이라고 하는 게 장하준 교수한테 나온 거예요. 맞아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게 계층이 있어가지고 지붕에 따로 노는 애들, 바닥에 따로 노는 애들이 아니라 사다리를 놔줌으로써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자 이런 이론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흑수저론이라고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발표할 때 워딩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지 말자. 계층별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분수 효과와 사다리론이 잘 버무려지면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를 그 인물들 통해서 저는 실현할 거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 정도 인물들을 앉힐 수 있는 시기가 저는 한 1,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10일 안에 이루어지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삼고초려 하셨대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속 장하성 교수한테도 해달라고 3번을 전화해서 부탁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기대해도 될 만한 시대가 왔다.